회사와 어떤 경업관계가 있는, 경쟁관계가 있는 회사와 어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회사의 그 어떤 최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상충과 관련된 거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이사가 갖고 있는 대리인의 그런 로열티에 대한 의무, 해태다, 위반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conflict of interest, transaction 자체가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딜 자체가, 그 트랜잭션 자체가 유효하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자, 그러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다 공개한 후에 이 사회에서 아무 관련 없는 거죠. disinterest는 뭘까요? 공정한, 그 사람을 제외한 다수가 그 사업을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 approved by the majority disinterested elector after full disclosure of all relevant material fact, 이렇게 되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건 다 이제 에세이 쓰려고 하면 다 외워야 되겠죠. 요거 나올 때마다 이거 기억을 못 해가지고 헤매서 못 써서 또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ABCD 네 가지의 엘리먼트를 우리가 디스로열티에 대한 문제를 또 이해 못하고 또 기억을 못해가지고 한두 개 쓰는 사람도 있죠. 한두 개 생각나는 대로 다 몽창 외워야 되겠죠. 몽창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isinterest shareholder, 앞에는 여기 디렉터죠. 소위 그 공정한 주주들이 이제 일단은 다수가 인정하는 승인한 경우, 쉐어홀더들이니까, 그죠? 그래도 이건 합리적이다 보게 되면 이제 아무리 주주가 이사회에서 이사가 좀 이게 좀 이해 갈등의 소지, 이해 상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자체가 회사에 아주 공정하다. 우리가 계약을 당시에 했을 때 계약이 공정하다, fair하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공정하다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정하다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은 결국은 그 가격으로 봐서도 기본 arm's length transaction이 돼야 되겠죠. 비교해서 이 arm's length transaction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자, 이 사람이 A사와 B사와 C사를 다 한번 코테이션 받았어요. 가격을 우리가 다 받았더니 그래도 이거보단 좀 저렴하다라고 우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뭘까요? 이러한 arm's length transaction에 해당되는 C항에 속하겠죠. 이런 경우는 결국 원천적으로 이해 갈등이 있다 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전제적인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 갈등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한마디로 이제 이사라든지 또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또 가족들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거래에 당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건 좀 위험하죠. 이런 건 좀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많지만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죠. 또 이제 이러한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죠? 또 이익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 멤버들이 다른 회사에 또 연관되어 있는 경우, 또 이사의 어떤 이 판단 자체가 합리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그죠? 이 합리적인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이사의 어떤 결정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 거래에 그죠?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사나 또 사무 직원이나 혹은
이 사람들의 그 가족이나 뭐 이 당사자가 다 된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는 결국은 뭘까요? 누가 봐도 이건 한마디로 이해 갈등 소지가 있는 거죠. 이해 갈등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겠다.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탁 의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리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를 대리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절대적인 우리가 의무라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신탁의 의무를 우리가 제한하는 규정을 우리가 과연 둘 수 있는가 정관에 혹은 이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는 LLC 같은 경우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가 있죠. 이런 데 우리가 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둘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명백하게 어떤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규정이 그 다음에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이건 좀 우리가 볼 때는 기본 원칙에 이제 좀 반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사를 선임할 때 아주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임할 경우에 회사에도 유리하고 또 본인 회사에도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회사에 자꾸 이사로 안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간청해서 올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탁 의무를 일부 유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탁 의무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형식의 정관의 어떤 제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램비카 같은 현대 우리가 회사법 수정 회사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그죠 불법적인 내용들은 이제 아무리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법적으로 받는 재정적인 이익이라든지 또 뭐 회사에 또 의도적으로 가하는 어떤 불법 행위, 또 불법적인 어떤 배당금의 방식이라든지 형사, 의도적인 형사, 그죠? 행위를,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유보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상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송 자체도 이제 직접적인 소송이 있고, 간접적인 소송이 있죠. 이런 파생 소송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주주에 대한 그 의무를 이제 위반한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회사가 입은 그 손해의 결과만이 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포괄적이 될 수 있는데, 자, 이제 비교하게 되면, 직접적인 소송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의무가 있는, 이사들이 어떤, 그죠? 의무를 해태한 경우, 또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이런 경우 간단하죠. 얼마든지 이제 이사가. 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결국 이사를 또, 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할 수 있겠고, 이사가 또 뭐 회사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생적인 소송 자체는 주주가 이제 주로 하게 되어 있죠. 주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우리가 청구 내용을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램비카 같은 데는 이제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당시에 이런 파생 소송을 할 자격이 있으려 그러면 당연하게 당시에 우리가 소송 당시에 주식이 있어야 되겠죠. 주주가 없는 사람이 그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당연하게 이제 뭐 우리가 판결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주주라고 확정돼야 되겠죠. 당연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또 이 사람이 또 회사의 이익에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는,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일단은 우선적으로
문서상으로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단은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안 되고 나서 60일 지나서 이제 결국은 법원에 이제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소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우선적으로 이런 주주의 어떤 자신의 어떤 자격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받고 두 번째 우리가 회사에 어떤 문서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불발이 될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파생 소송을 제기한다. LNC 같은 경우는 결국 똑같죠. 뭐 기본적으로 소송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그 요구를 한 이후에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코퍼레이션 액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90일 이후에 될 수 있겠고 이건 뭐 reasonable time이죠. reasonable time으로 되어 있고 또 특히 NLC 같은 건 뭘까요? 이 요구사항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해봐야 소용없다 할 때는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건 뭐 유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파생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손해배상이 있다 그러면 보죠. 주주가 우리가 회사를 상대로 손을 해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뭘까요? 그 손해액 자체라는 게 이게 monetary damage인 손해라는 게 뭘까요?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회사. 왜 너는 우리가 회사의 자산을 빼먹었나?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회사에 지불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돈 들었으니까 뭐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까요? 상당한 어떤 법률 비용들, 소송 비용들을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죠. 회사가 우리가 튼튼해야지만 뭐 배당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회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머저라든지 쉐어 액체인지라든지 뭐 이런 형식이겠죠. 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제 뭐 합병된다든지 또 주식이 뭐 교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회사가 뭐 엄청나게 변혁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회사의 이사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또 이런 경우는 또 뭘까요? 쉐어홀더 주주총회죠. 주주들이 또 기본적으로 이 과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이제 정관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이 이미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주의 어떤 의결들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죠. 뭐 기본적으로 뭐 정관이 변화가 없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총량적인 주식의 변화가 없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그 투표권의 20% 이하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뭐 회사가 뭐 크게 뭐 변한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뭐 주주까지 달려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사에서 의결만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회사 입장에서 뭐 다른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도 또 뭐 사실은 주주 승인이 필요 없는 거죠. 회사가 더 커지니까. 근데 이제 단순한 형태의 어떤 합병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자회사, 모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한마디로 자회사의 90% 이상을 우리가 모회사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경우, 그죠? 뭐 이건 경험하게 뭐 이사에서만 우리가 추인하면 될 거 같죠. 추인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병에 대한 그